제가 10년간 모셨는데 왜 신우이가 집을 받아요? 2025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 35세 이지은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부인, 진정하세요. 50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정이요? 진정이 돼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맞은편에 4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 김미숙 42세.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유언장이 있잖아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시어머니가 치매였는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고인 김순자 여사 1948년생의 유언장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작성. 공증도 받았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의 전 재산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84일을 딸 김미숙에게 상속한다. 2020년이면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은 해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진단은 3월 20일이고 유언장은 3월 15일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병원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요. 남편은 바빴습니다. 회사 다니느라요. 신우이는 부산에 산다며 10년간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명절에도 안 왔죠. 지은은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광고회사 과장이었어요. 연봉 5천만 원. 포기했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요. 아이들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쌍둥이 딸 지우 7세, 지민 7세.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78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본 얼굴이었죠. 언니 고생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어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집 물려주래. 지은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반포 아파트 84이 시세 15억. 10년 간병의 대가는 영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법정 소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우이와 협상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별빛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이지은 25세은 남편 김동욱 30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상해. 동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집 주소를 못 찾아. 30년 살던 집인데. 동욱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김순자 65세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어요.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도 찍었죠.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은과 동욱은 숨이 멎었습니다. 치료는 되나요? 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면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나 치매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건망증이에요. 동욱이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동욱과 지은, 그리고 전화로 부산에 있는 미숙이었죠. 엄마 어떻게 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죠. 미숙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모실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실게. 동욱이 결정했습니다. 오빠는 회사 다니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도와주면 돼. 동욱이 아내를 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30년 넘게 혼자 두 남매 키운 분이었죠.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네가 모시는 거예요? 나는 부산인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모실게.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힘내요. 미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은의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 지은은 임신 6개월이었어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죠. 배가 불렀습니다. 집은 서울 은평구였어요. 30평 아파트, 방 3개.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곧 태어날 아이들 방, 마지막 하나가 시어머니 방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가끔 깜빡할 뿐이었죠. 지은아, 밥 먹었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지은아, 밥 먹었니? 시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지은은 참았습니다. 네, 먹었어요. 2015년 7월 쌍둥이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지우와 지민. 건강한 아기들이었어요. 지은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신생아 둘을 돌보는 건 힘들었어요. 밤낮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기를 안고 어디 두는지 잊어버렸죠. 위험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네. 아니에요, 어머니. 지은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2016년 지은은 직장 복귀를 포기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1년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쌍둥이 돌보기, 시어머니 돌보기. 둘 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해, 여보. 동욱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는 것보다 시어머니 상태가 나빠지는 게 더 빨랐습니다. 2017년 시어머니는 밤낮을 구분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아침인 줄 알았죠. 지은은 일어나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잠은 나중에 자면 됐어요. 2018년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찼어요. 하루에 5번씩 갈아야 했죠. 지은은 아이들 기저귀도 갈고 시어머니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만 20개 넘게 썼어요. 2019년 시어머니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에요, 어머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은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2020년 3월
시어머니는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죠. 지은은 하루에 5번 식사를 떠먹여줬습니다. 물도 컵으로 먹여줬어요. 밤에는 2시간마다 뒤척여줘야 했죠. 욕창 예방이었습니다. 동욱은 일주일에 1번 휴가를 썼습니다. 그날은 지은이 쉬는 날이었어요. 미용실도 가고 친구도 만났죠. 하루뿐이었지만요. 미숙은 전화만 했습니다. 한 달에 1번. 엄마 어때요? 물어보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부산에서 멀어서요. 애들도 어리고 핑계만 댔죠. 2020년 3월 15일 지은은 기억합니다. 그날 미숙이 서울에 왔어요. 2년 만이었죠. 어머니 보러 왔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있었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뭐 하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얘기했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미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산책이요. 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밖에. 미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5일 후인 3월 20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치매 정기 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됐네요. 지은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기능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어머니는 식물인간처럼 지냈어요. 의식은 거의 없었죠. 지은은 기계적으로 돌봤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약 주고 씻기고 반복이었어요.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지우와 지민 7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지은은 40kg까지 말랐습니다. 원래 55kg였어요. 스트레스와 과로였죠. 동욱은 미안해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잘하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해야 하는 일이었죠. 2025년 3월 5일 시어머니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숨을 거뒀습니다. 78세. 지은은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어요. 미안했지만 솔직한 감정이었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서울 은평구 장례식장.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50명 정도. 시어머니는 오래 집에만 계셨으니까요. 미숙이 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미숙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미숙이 건넸습니다. 지은이 열어봤습니다.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간병비요. 10년 고생하셨으니까. 미숙이 말했습니다. 200만 원. 10년의 대가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괜찮아요. 안 받을게요. 지은이 돌려줬습니다. 왜요? 저거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받기 싫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유 원장이 있대요. 유 원장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로 오래요. 내일 2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지은과 동욱은 서초구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오빠, 형수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원장이 뭐래? 동욱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직접 들어요. 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김동욱 씨, 김미숙 씨 맞으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개봉했어요. 안에 유 원장이 들어있었죠. 고 김순자 여사의 유 원장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작성됐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미숙이 서울에 왔던 날이었어요.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순자는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84일을 딸 김미숙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통장 잔액 2천만 원은 아들 김동욱에게 상속한다. 셋째, 그 외 유품은 두 자녀가 협의하여 나눈다. 2020년 3월 15일 김순자 변호사가 유 원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파트가 미숙에게, 동욱에게는 예금 2천만 원뿐. 잠깐만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 원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가 미숙이한테요? 동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포 아파트 시세가 얼마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5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5억. 지은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 원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공증 확인서가 붙어 있었어요. 공증인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죠. 엄마가 정말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동욱이 미숙을 봤습니다. 응. 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아파트를 미숙이한테 줘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엄마 뜻이니까. 미숙이 말했습니다. 뜻? 무슨 뜻? 동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벌이 있잖아. 회사 다니고 나는 애 셋 키우는 전업주부고.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미숙이 지은을 봤습니다. 형수님 직장도 있잖아요. 복직하면 되죠. 지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1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고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네가 선택한 거잖아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오빠네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간 뭐 했는데요? 지은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부산이에요. 멀잖아요. 미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멀어서 10년간 한 번도 안 왔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갔어요. 가끔. 미숙이 말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부인들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중재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네. 공증받은 유언장이고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도 문제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문제 없었다고요? 지은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치매였는데요. 유언장 작성일은 3월 15일입니다. 치매 진단은 3월 20일이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김순자 환자 알츠하이머 진단. 2020년 3월 20일, 5일 차이였습니다. 이건 너무 교묘한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교묘하다뇨? 미숙이 물었습니다. 진단받기 직전에 유언장 쓰신 거잖아요. 우연이에요? 지은이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날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거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혼자는 힘드시니까. 미숙이 인정했습니다. 왜 그때 썼어요? 하필 그때? 지은이 추궁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오는 거 아시고 정신 있을 때 쓰고 싶어 하셨어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말해야죠.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오빠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 알잖아요.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형수가 10년 모실 건데. 동욱이 화를 냈습니다. 그건 오빠네 선택이고요. 미숙이 반복했습니다. 선택? 동욱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요. 네,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 뜻대로 하는 거예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미숙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감사? 15억짜리 감사네요. 지은이 비꼬았습니다. 이건 유산이에요. 간병비 아니고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산은 자녀들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해 제기 못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고 작성 당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간병비는요? 10년 간병했는데 청구 못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가족 간 부양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면 간병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해야 했다고요? 지은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허탈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셨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청춘도 바치고 건강도 망가뜨렸는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동욱이 여동생을 봤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오빠.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동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너 정말 아파트 다 가져갈 거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엄마 뜻이에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뜻?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쓴 거 맞아?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 받았잖아요. 공증인이 확인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공증인이 뭘 알겠어. 치매 초기인지. 동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미숙이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아, 형수가 10년 모셨어. 너는 뭐 했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 돌봤어요. 남편이랑 애 셋.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동욱이 화를 냈습니다. 네. 저도 바빴어요. 미숙이 태연했습니다. 바빴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지. 한 달에 한 번? 동욱이 따졌습니다. 전화했잖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잖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애들도 어리고. 미숙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가져간다고?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유산이에요. 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와는 상관없어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지은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네. 유산은 고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고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양심이 없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양심과 법은 달라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아, 우리 협의하자. 아파트를 둘이 나누든지 아니면 내가 형수한테 간병비를 주든지. 동욱이 제안했습니다. 싫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동욱이 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준 거예요. 나눌 이유가 없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형수 10년 고생은? 동욱이 물었습니다. 그건 오빠네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미숙이 반복했습니다. 선택? 지은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요? 요양원 보내면 됐잖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오빠네가 내든지 아니면 엄마 예금으로 내든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예금 2천만 원으로 10년치 요양원비 낼 수 있어요? 지은이 따졌습니다. 그건 오빠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미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우리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직접 안 모셔도 되잖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 없어요? 동욱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미숙을 받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김미숙 씨가 동의하신다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 없어요. 엄마 유언대로 할 거예요. 미숙아.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이제 가볼게요. 할 말 다 했어요.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앉아.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지은, 동욱, 그리고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동욱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의 고생, 10년의 희생, 10년의 청춘. 그 대가가 영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 지은과 동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겨놨어요.
저녁 먹이고 데리러 가기로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동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동욱이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저렇게 냉정한 줄 몰랐어. 동욱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알았어야죠. 10년간 한 번도 안 왔는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럴 줄은. 동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그날의 일을요. 여보, 그날 기억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날? 동욱이 물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미숙이가 온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동욱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날. 2년 만에 서울 왔었지. 동욱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상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뭐가?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숙이가 어머니 모시고 나갔잖아요. 2시간이나. 지은이 말했습니다. 산책 간다고 했잖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2시간 산책?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거의 못 걸으셨어요. 동욱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증 사무실? 동욱이 놀랐습니다. 유 원장 공증 받으러 갔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됐어요. 확인할 수 있을까?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유 원장에 적힌 공증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초구에 있었어요. 2020년 3월 15일 김순자 씨 공증 기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있네요. 유 원장 공증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함께 왔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딸분이 함께 오셨네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왔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왔고 4시에 나가셨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1시간 반.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미숙이 어머니를 데리고 유 원장 공증하러 간 거였어요. 그날 어머니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담당 공증인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공증인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김순자 씨 유 원장 공증하신 거 기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년 전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치매 초기셨어요. 공증할 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치매? 공증인이 놀랐습니다. 네. 5일 후에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지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공증 당시에는 문제 없어 보였는데요.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언 내용을 이해하는지 자발적 의사인지 공증인이 설명했습니다. 대답을 잘하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공증인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대신 대답하진 않았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공증인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네요. 워낙 오래전이라. 공증인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어머니를 도왔을 거예요. 아니, 조종했을 거죠. CCTV 기록은 없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5년 전 기록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동욱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계획한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동욱이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요. 치매 진단받기 직전. 공증까지 받고.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엄마를 이용한 거야? 동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동욱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무효 아니야?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이잖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공식 진단은 5일 후예요. 법적으로는 정상이었던 거죠.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동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동욱은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너 그날 엄마 모시고 공증 사무실 갔지? 동욱이 물었습니다. 그래. 미숙이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치매인 거 알고 있었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몰랐어. 미숙이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하필 진단 5일 전에 유언장을 써?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연? 너무 완벽한 우연이네. 동욱이 비웃었습니다. 오빠 믿든 말든 나는 엄마 뜻대로 한 거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뜻?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겠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했어. 문제없대. 미숙이 말했습니다. 너 양심도 없냐? 동욱이 물었습니다. 양심? 오빠야말로 10년간 엄마 돈 쓰면서 살았잖아. 미숙이 되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동욱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엄마 연금, 예금, 이자 다 오빠가 썼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 약값 냈어.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오빠네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먹고 자고? 우리가 10년 모셨는데. 동욱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2천만 원 주는 거잖아.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동욱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나도 살아야 해. 애셋 키우고 대학 보내야 해. 돈 필요해.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수 10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법대로 하는 거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욱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소용없어. 미숙이는 절대 안 양보할 거야.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동욱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동욱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15억은 미숙에게 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25일 수요일 지은과 동욱은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40대 여자 변호사였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10년 간병, 유언장, 그리고 미숙의 태도까지요. 변호사는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유언장을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동욱이 사본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5분쯤 걸렸어요. 공증도 제대로 받았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효 아니에요? 치매 환자가 쓴 거잖아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문제는 진단 날짜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유언장 작성 3월 15일, 치매 진단 3월 20일, 5일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전부터 이상하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료 기록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3월 15일 이전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세요.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을까? 병원 기록 확인해 봐야겠네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유류분이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분이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동욱이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네. 계산해 볼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재산이 아파트 15억, 예금 2천만 원. 합계 15억 2천만 원이네요. 자녀가 둘이니까 법정 상속분은 각각 50%씩 7억 6천만 원이에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 그러니까 3억 8천만 원이에요. 동욱 씨는 최소한 3억 8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은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억 8천? 지은이 되물었습니다. 네.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승사는? 동욱이 물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 권리니까 거의 확실해요. 미숙 씨가 반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3억 8천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은이 불안했습니다. 간병비는 별개예요. 유류분과 상관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간병비는 못 받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가족 간 부양 의무라서 어려워요.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계약서를 쓰나요? 가족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기여분 청구가 있긴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여분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병도 기여분에 해당돼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간병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욱이 물었습니다. 부부가 부모를 간병하는 건 일반적인 부양 의무로 봐요. 특별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특별하지 않아요? 지은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법원은 보수적이에요. 며느리의 간병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변호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10년이 특별하지 않다니요. 그럼 결국 유류분 3억 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비는 하나도 못 받고요. 지은이 확인했습니다. 미숙 씨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15억 중 3억 8천, 25%, 나머지 75%는 미숙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10년 간병한 며느리보다 10년간 한 번도 안 온 딸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였죠.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동욱이 지은을 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동욱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소송하면 3억 8천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병비는 못 받죠. 소송 안 하면 예금 2천만 원 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송해요. 지은이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동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3억 8천이라도 받는 거잖아. 동욱이 위로했습니다. 3억 8천. 지은이 웃었습니다. 10년을 3억 8천에 판 거네요. 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3,650일, 3억 8천만 원 나누기 3,650일, 하루 10만 4천 원. 10년 간병의 하루치가 1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기저귀 값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2025년 4월 1일 화요일, 동욱은 미숙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였죠. 미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아. 동욱이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미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유류분 얘기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유류분?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나도 최소 3억 8천은 받을 수 있대. 동욱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동욱이 놀랐습니다. 나도 변호사 상담 받았어. 유류분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욱이 말했습니다. 줄 거야. 법이니까. 미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소송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미숙이 물었습니다. 형수 간병비. 동욱이 말했습니다. 간병비? 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모셨잖아. 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 없어.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 좀 하자. 동욱이 답답해했습니다. 사람 얘기?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오빠는 형수 편만 들어? 편 드는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딨어. 형수님이 모시겠다고 했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 형수 뜻이었겠어? 우리 엄마니까 모신 거지. 동욱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니까 모신 거지. 그게 며느리 돌이 아니야? 미숙이 되받아쳤습니다. 돌이? 동욱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딸 돌이는? 너는 10년간 뭐 했어? 나는 부산에 살았어. 오빠는 서울에 살았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핑계가 돼? 동욱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오빠 목소리 낮춰.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수가 제발 좀 양심적으로 행동해. 동욱이 애원했습니다. 양심? 미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오빠야말로 양심 있어? 뭔 소리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빠 몇 번 병원 왔어? 미숙이 따졌습니다. 나는 회사 다녔어. 동욱이 말했습니다. 나도 바빴어. 애새 키우면서. 미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10년간 한 번도. 동욱이 말했습니다. 3번 갔어. 미숙이 정정했습니다. 3번? 동욱이 비웃었습니다. 10년에 3번? 그래. 그게 내 최선이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최선? 동욱이 화가 났습니다. 너 최선으로 유언장은 챙겼잖아.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뜻이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뜻? 엄마가 그때 제정신이었겠어?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공증 받았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미숙이 반복했습니다. 법. 넌 법밖에 몰라. 동욱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난 법대로 할 거야.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미숙아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동욱이 말했습니다. 난 끝났어. 할 말 없어. 미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류분 3억 8천은 줄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미숙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미숙아. 동욱이 불렀습니다. 미숙이 멈춰섰습니다. 너 후회 안 할 거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후회? 왜 후회해? 형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내 가족 먼저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그리고 나갔습니다. 동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커피를 봤어요. 가족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매였어요. 하지만 15억 앞에서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류분은 준대.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간병비는? 지은이 물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준대. 법적 의무 없다면서. 지은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3억 8천만 받는 거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는 11억 2천 받고. 지은이 계산했습니다. 15억에서 3억 8천을 빼면 11억 2천. 10년간 한 번도 안 온 딸이 11억. 10년간 매일 모신 며느리는 0원. 이게 맞는 건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었어요. 법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틀렸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동욱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유류분이라도 받자. 그게 최선이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3억 8천.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3억 8천이네요. 동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10년간 희생한 걸 알았어요. 직장 그만두고 청춘 바치고 건강 망가뜨렸죠. 그런데 대가는 0원이었습니다. 법이 그랬어요. 2025년 4월 10일 수요일 지은과 동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미숙 씨에게 통지가 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은이 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 36개월 걸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숙이가 아파트 팔면 어떡해요? 동욱이 걱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처분을 금지하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초안을 보여줬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원고 김동욱. 피고 김미숙.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피상속인 김순자는 2025년 3월 10일 사망했다. 상속 재산은 총 15억 2천만 원이다. 원고의 법정 상속분은 7억 6천만 원이다. 유류분은 3억 8천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가 유언장에 따라 15억 원을 상속받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3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은은 소장을 읽었습니다. 법적인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10년 간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간병 얘기는 안 들어가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와는 별개예요. 유류분은 법정 권리니까 간병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간병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지은이 씁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언급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정상 참작.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월 15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미숙에게 통지가 갔습니다.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욱의 휴대폰으로요. 오빠 소송 제기했어? 미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동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류분은 줄 거라고 했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말만 하고 안 줬잖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줄 거라니까.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줘. 동욱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야 돈이 나오지. 시간 좀 걸린다고.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팔 거야? 동욱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1억 현금화해야지. 미숙이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서 빨리 정리하자. 동욱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소송 취하해. 미숙이 요구했습니다. 돈 받으면 취하할게.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넌 이렇게까지 했잖아. 엄마 이용해서 유언장 받고. 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동욱이 말했습니다. 오빠. 미숙이 불렀습니다. 뭔데? 동욱이 물었습니다. 우리 남매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남매. 동욱이 비웃었습니다. 15억 앞에서 남매는 없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 1일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김미숙은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84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됐어요. 미숙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가처분이 뭐야?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아파트 못 팔게 하는 거야. 동욱이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 내 아파트인데.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 동욱이 말했습니다. 언제 끝나는데? 미숙이 물었습니다. 6개월쯤?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미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묶여 있으라고? 재판 끝나면 풀려. 동욱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해.
미숙이 항의했습니다. 너는 안 너무했어? 10년 모신 형수한테 영원? 동욱이 되받아쳤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보자. 동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동욱이 물었습니다.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원래 원수였어. 우리만 몰랐지. 동욱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매인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남매는 15억보다 가볍더라. 동욱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시누이였죠. 명절 때마다 만나던 사이였어요.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은과 동욱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미숙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판사였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동욱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김동욱은 피상속인 김순자의 아들입니다. 상속 재산은 총 15억 2천만 원인데 피고 김미숙이 유언장에 따라 15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의 유류분은 3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이 침해됐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답변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합니다. 3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각해야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가처분으로 아파트 매각이 금지된 상태네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처분 해제를 요청합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동욱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를 매각하면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생각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거죠?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미숙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3개월 내에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지급 시까지 가처분을 유지합니다. 재판장님, 미숙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3개월 안에 지급합니까? 대출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유류분은 법정 권리입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재고 부탁드립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0일입니다. 그때까지 지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재판장님,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미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어요. 오빠,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뭐? 동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3개월 안에 3억 8천을 어떻게 마련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라고? 이자 얼만데?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으면 되잖아.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뭐? 미숙이 지은을 봤습니다. 아파트 상속받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3억 8천 주면 되죠.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누가 내? 미숙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내야죠. 아파트 주인이니까. 지은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말이 안 돼요? 당신이 15억 받으니까 3억 8천 주는 거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11억 2천 받는 거지. 미숙이 정정했습니다. 그래요. 11억 2천. 저는 영원이고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아, 3개월 안에 돈 마련해. 동욱이 말했습니다. 못 마련하면? 미숙이 물었습니다. 법원이 강제 집행할 거야. 아파트 경매 넘어가고. 동욱이 설명했습니다. 경매? 미숙이 놀랐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싸게 팔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돈 마련해. 동욱이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좀. 미숙이 애원했습니다. 뭘? 동욱이 물었습니다. 시간 좀 더 줘. 1년만. 미숙이 부탁했습니다. 안 돼. 판사가 3개월 줬어. 동욱이 거절했습니다. 오빠.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부터 그렇게 했잖아. 엄마 유언장 조작하고. 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아니야. 미숙이 부인했습니다. 그래, 조작은 아니지. 하지만 계획적이었어.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동욱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안에 돈 마련 못하면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 알아서 해. 동욱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빠. 미숙이 불렀습니다. 동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40년 남매였습니다. 어릴 때는 사이좋게 놀았어요. 함께 자랐죠. 이제는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2025년 7월 15일 미숙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보대출 상담하러 왔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맞이했어요. 30대 여자였죠. 어떤 부동산인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요. 84이. 시세 15억.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아직 이전 안 됐네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 중이에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상속 등기 신청하면 보통 12주 걸려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할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상담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네요. 가처분? 미숙이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매매나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대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가처분 해제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3개월 안에 3억 8천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은행 3곳을 더 가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가처분 때문에 대출 불가. 미숙은 남편 이진우 45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미숙이 말했습니다. 뭔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3억 8천 좀 빌려줘. 미숙이 부탁했습니다. 3억 8천? 진우가 놀랐습니다.
오빠한테 줘야 돼. 유류분.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거.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있어? 집도 전세고 예금도 별로 없잖아. 그래도 미숙이 말했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회사 월급 받아서 겨우 사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대출 받아줘. 미숙이 부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내 신용 떨어져. 진우가 거절했습니다. 여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도 힘들어. 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었어요. 은주야, 나 좀 도와줘. 3억 8천 좀 빌려줘. 미안, 나도 돈 없어. 애들 학원비에 다 나가. 지혜야, 급한 일 있는데. 미수가, 나도 빠듯해. 미안. 5명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8월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3억 8천 빌리고 싶은데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담보 있어요? 사채업자가 물었습니다. 아파트요. 15억짜리.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처분 돼 있죠? 사채업자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이 놀랐습니다. 등기부 봤어요. 가처분 풀리기 전까지는 못 빌려드려요. 사채업자가 말했습니다. 이자 많이 줄게요. 미숙이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담보 확실해야 해요. 사채업자가 거절했습니다.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8월 20일 미숙은 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동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못 마련하겠어.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제발 시간 좀 더 줘. 미숙이 애원했습니다. 판사가 3개월 줬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판사한테 말해. 동욱이 말했습니다. 오빠.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매잖아. 남매면 형수한테 그렇게 못해. 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미숙이 울었습니다. 살려면 11억 받아서 살아. 3억 8천은 우리 거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11억이 아니라 7억 2천이야. 3억 8천 주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많잖아. 우리는 2천만 원뿐이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형수 간병비는 내가 줄 의무 없어. 미숙이 외쳤습니다. 알아. 법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있어. 동욱이 말했습니다. 양심으로는 밥 못 먹어. 미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3억 8천 내. 동욱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9월 15일 미숙은 결국 아파트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파트를 동욱 오빠한테 넘기고 제가 3억 8천을 받을 수는 없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오빠 측이 동의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동의하겠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동욱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아파트는 동욱이 갖고 미숙이 3억 8천을 받는 거였죠. 동욱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뭐? 미숙이 놀랐습니다. 원고 측은 현금 3억 8천을 원합니다. 아파트는 피고가 갖고요.
변호사가 전달했습니다. 왜요?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미숙이 항의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아파트 처리가 번거롭답니다.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게 낫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전 어떡해요?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3개월 안에 현금을 마련하셔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3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아니요. 미숙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판사가 물었습니다. 자금 마련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려서 대출도 못 받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처분은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러면 피고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피고는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미숙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미숙은 앉았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든지 피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전도 안 됐는데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피고가 신청하면 됩니다. 12주면 완료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처분 때문에 미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처분은 매각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정정했습니다. 네. 미숙의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을 막는 겁니다. 담보 설정은 가능합니다.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재판장님, 그럼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미숙의 변호사가 요청했습니다. 이미 5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미숙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피고는 2주 내에 명예 이전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한 개월 내에 3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시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재판장님,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피고 앉으세요.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이 동욱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제발. 미숙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손 놔. 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미숙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지은이가 10년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동욱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간병비라도 줘.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억? 지은이 말했습니다. 3억? 미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10년 간병비예요. 하루 8만 원 정도.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총 6억 8천을 내라고? 미숙이 계산했습니다. 아니요. 5억만 주세요.
3억 8천은 법으로 받을 거고 1억 2천만 더 주시면 돼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1억 2천.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언니는 10억 받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15억에서 5억을 주면 10억. 10억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미숙이 결정했습니다. 뭐? 동욱이 놀랐습니다. 5억 줄게. 대신 더 이상 아무 요구하지 마.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과 동욱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합의서 쓰시죠. 동욱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미숙은 이지은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김미숙은 김동욱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총 5억 원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양측은 이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료한다. 서명했습니다. 미숙은 그날로 은행에 갔습니다. 명예 이전을 신청했어요. 2주 후 완료됐죠.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5억 아파트에 5억 대출. 승인됐어요. 11월 25일 미숙은 5억을 송금했습니다. 동욱 계좌로 3억 8천, 지은 계좌로 1억 2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지은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억 2천만 원. 10년의 대가였습니다. 동욱 계좌에는 3억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합계 5억. 여보. 지은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동욱이 물었습니다. 돈 받은 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여보, 후회해? 동욱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아니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해요. 가족이 이렇게 돼서.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미숙이랑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연락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 합의서 쓴 이후로 한 번도.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설날에는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안 만날 것 같아. 동욱이 말했습니다. 40년 남매가 남이 됐습니다. 15억 때문이었어요.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면, 만약 미숙이 욕심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했어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보,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 동욱이 말했습니다. 제 돈이에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10년 고생한 대가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지은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동욱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지은은 결정했습니다. 1억 2천 중 5천만 원은 저축하기로요. 아이들 교육비로 쓸 거였어요. 5천만 원은 사업 자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일하는 거였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자신을 위해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건강 회복에 쓸 거였어요. 여보, 저 카페 열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카페? 동욱이 물었습니다. 네. 작은 거. 동네에.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좋아. 해봐.
동욱이 응원했습니다. 도와줄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동욱이 웃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10년이 쉽지 않았어요. 청춘을 바쳤고 건강을 잃었고 직장도 포기했죠. 하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26년 2월 지은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은에스 커피라는 이름이었어요. 은평구 작은 골목에 있었죠.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5개, 커피 머신 1대. 하지만 지은의 꿈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손님을 맞는 게 기뻤죠. 10년 간병은 의무였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카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미숙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은이 말했습니다.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숙이 받았습니다. 또 침묵. 형수님.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뭐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다요. 10년 고생하신 거, 유산 문제 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은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1년 만인데 5년은 늙은 것 같았죠. 괜찮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 살아가야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미숙이 울었습니다.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맛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오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수님. 미숙이 나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미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서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내려놓았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동욱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숙이 왔었어요. 뭐? 동욱이 놀랐습니다. 카페에 우연히.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대요. 많이. 지은이 말했습니다. 동욱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동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미숙이 만나고 싶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동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시간.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만들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에 힘입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